창녕과 밀양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전국 곳곳이 역대 8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강남구가 37.2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곳이 많아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민간인들의 성과급 형태의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작업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여대생 3명이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대생들은 의료봉사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첨성대 창문으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내일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분의 1에 달하는 1조 1,000억 원가량의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의 뇌를 검사해봤더니 우울증 초기 환자와 비슷하게 특정 부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피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일본의 신임 방위상이 방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오늘 더위에 괜찮으셨습니까? 전국이 하루 종일 펄펄 끓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경남 창녕의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곳곳에서 역대 8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먼저 안용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끊임없이 내리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이 끓어오릅니다. 도로에서 내뿜는 열기는 48.5도.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우나 같고 그래서 다니기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얼려놓았던 수박을 들고 나섰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얼려놓은 수박인데 이걸 먹었는데도 더위가 좀 가실 줄 알았는데 땀이 줄줄 나면서. 오늘 경남 창녕과 밀양의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여주와 광양, 부여 등 전국 곳곳의 기온이 38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과 해남, 군산, 장소정은 역대 8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록은 34.8도였지만 강남구는 37.2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체온보다 높았던 곳이 많았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노루가 뜨거운 열기를 밀어올린 겁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북산 중인 태풍이 밀어올린 열기와 그리고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전국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비까지 오락가락해 찜통 더위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관통해 동해 멀리 물러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나 폭염이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안정인입니다. 이렇게 바깥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훨씬 높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 폭염을 피해서 산이나 강, 바다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항공대 요원이 헬기에서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뒤 발목에 임시로 고정 붕대를 한 여성이 헬기 쪽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북한산 진관사 계곡을 내려오던 여성 양모 씨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산악구조대가 즉시 헬기를 요청했고 양 씨는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양 씨가 더위를 피하려 계곡에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 섬진강 두꺼비다리 인근에서 54살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더위 속에서 강에서 수영을 하다 참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의 한 해수욕장에선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경찰과 119 구급대가 공조해 이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온열 질환, 즉 더위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숨졌습니다. 보도에 장선희 기자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 모자와 양산을 써보지만 별 효용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모자 안 쓰면 머리가 익을 것 같아요. 오전 시간인데도 대장간 온도는 35도. 대장장이 얼굴에는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다 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파지통 2리터짜리 2개 정도는 먹고 소금 먹어주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졌고 경기도 가평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5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 환자는 벌써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탈수로 인해서 몸에 있는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갑작스러운 그런 쇼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양식장 넙치 20여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어민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계속 높으면 저희가 사료를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이 고기들이 계속 약해져 있어가지고 고기가 활력도 없고 이런 충 같은 게 약해져서 대량 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보건당국은 8월 첫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온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낮 시간 땡볕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이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폭염도 절정, 휴가도 절정이었죠. 물이 흐르고 그늘진 곳이면 어디든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원종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찜질방 같은 더위를 피해 교외의 물놀이장으로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몰아치는 인공파도에 온몸을 맡기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벼락도 맞아보고 시원한 물미끄럼틀도 타며 무더위에 짜증을 날려버립니다. 전국의 강과 계곡도 물을 찾아온 인파로 붐볐습니다.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뜨거운 햇볕. 더위를 쫓기 위해 아예 계곡물 속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모래장난과 조개 채취까지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는 바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게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도심 근처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서늘한 가을 기온을 유지하는 경기 광명동굴엔 오늘 하루 1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따로 휴가를 가지를 못했는데 광명 동굴에 와서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강변 수영장에도 시민들이 몰려 튜브에 몸을 싣고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아이들은 뿜어져 나오는 분수 한가운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장난을 칩니다. 휴가가 절정인 가운데 차량이 몰리면서 오늘 바다와 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은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놓은 정부가 다주택자 세무조사 같은 후속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다 말겠지 하는 투기 세력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이런 방침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들여다봅니다.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투기 지역 각 지점에 주택대출 축소 방침을 전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다시 경고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강도 높은 후속 조치와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여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투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한 번 더 보내는 셈인데요.
주택거래 신고제와 맞물려서 거래 위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규제 예외 대상을 줄여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 넣어놓고도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쥐죽은 듯 썰렁하고 문을 닫은 곳도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 2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 단지에선 매매 거래가 단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매로 26억에 하나 거래가 됐어요. 이번 주 초 매수 호가가 28억 원까지 올랐는데 2억 원 낮춰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거래 절벽 현상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급해진 일부 3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매수자가 거의 없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3주택자가 그 한 채를 매매하겠다고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분은 내년 4월 이후에 팔면 세율이 60%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전에 팔으려고. 잔금 조달이 힘들어지자 매매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에 일부를 넣어놓으신 분도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니까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 낸 거를 울면서 좀 잘 좀 해달라고.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매각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매수자들도 아직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바다로 투신해 실종된 상태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전남 강진군 도안면의 섬 연결 다리에서 6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린 채 가슴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동네 주민 66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리 위 CCTV를 분석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A씨를 공격한 뒤 10m 다리 아래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후 실종 상태입니다. B씨는 새벽 5시 반부터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업한장에 물고기를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마을 주민 A씨와 마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원래 그가 고향인데 작년에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낚시용 칼을 회수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해경과 공조해 바다에 뛰어든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여대생 3명이 첨성대에 기어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료 봉사를 마친 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여성 셋이 조명 꺼진 첨성대를 향해 뛰어갑니다. 첨성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더니 기단을 밟고 벽을 기어오릅니다. 이후 중간에 뚫려 있는 관측 창문에 걸터 앉고는 이른바 셀카를 찍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이들의 행각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등장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같은 학과 여대생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주시 근처에서 의료 봉사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첨성대 주변을 거닐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제 술이 좀 취해가지고 했는데 일이 크니까 큰 거니까 그 다음날 정말 멘붕 상태가 됐죠. 자기들 잘못한 거가 크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반성은 충분히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국보 31호인 첨성대는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영향으로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경주시는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훼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재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여대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최근 드러난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공관병 제도를 선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을 주워오거나 목욕물을 데우는 등 공관 밖에서도 병사들이 머슴처럼 착취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봄 한 장군 공관에서 열린 지역유지 초청 만찬 장면입니다. 대형 원탁에는 고급 요리와 값비싼 술이 차려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음악을 전공한 병사들이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흥을 돋웁니다. 만찬은 자정이 다 돼서 마무리됐고 사역에 동원된 병사 10여 명의 일과는 뒷정리를 마친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쫙 있는데 뭐 어느 분 먼저 드려야 되고 겪어보지 않으면 좀 공감하기가 힘드실 텐데 지난해 가을 기무사령부 공관에서 열린 임금 부대 최고 지휘관들의 만찬 일명 남태령 정군회의 목격담입니다. 공간 자체가 의리의리해요. 진짜 TV에서 보는 그런 별장처럼 돼 있고 공관병, 조리병들이 엄청나게 많고 조리병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죽겠다면서 새벽부터 만찬 끝날 때까지 계속 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 지키려고 입대했는데 체력 단련장으로 불리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공 줍는 골프병이 되기도 하고 장교들 목욕탕 관리하는 목욕탕병도 됩니다. 사령관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고요. 사령관이 탕에 들어오기 전에 탕에 물을 다 받아내야 되고 퇴근도 좀 늦게 하는데 착취 대상은 이색병과 병사들만이 아닙니다. 운전병들은 장교들 집안 심부름하는 개인 기사 노릇을 하곤 합니다. 모닝 끌고 다니면서 장보러 다니는 운전병들도 있고 그 수송부에는 물품 구매를 해놓고 뭐 사적으로 용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후진적인 병영 문화와 제도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관병 폐지를 넘어 고급 장교 수발 역할로 전락한 병사들도 전투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한 민간인들에게 성과급 형태의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작 댓글을 많이 단 사람에겐 한 달에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펼친 사이버 외곽팀 소속 민간인들에게 국정원이 성과급 형태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글을 비판하고 친정부 성향의 댓글을 다는데 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제 댓글을 많이 이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고 저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 비슷하게 돈을 준 것 같아요. 국정원 예산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부터 외곽팀을 가동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성과급을 집중 살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의 지난 3일 발표에서는 외곽팀이 30개로 발표됐지만 조사에 따라 여론조작에 동원된 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적폐청산 TF는 이들 외곽팀원의 구성원과 보수단체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외곽팀을 관리한 심리전단 외에 국정원 내부의 다른 부서도 여론조작에 개입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르면 오는 7일부터 국정원 홈페이지에 제보란을 만들어 댓글 사건 등 적폐청산 대상 13건과 다른 국정원 비위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일 새벽 표결에 붙입니다.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인 1조 1,000억 원 정도 수출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의 회람을 마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새 제재 결의안은 우선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석탄 수출의 금액이나 물량으로 정했던 상한선을 아예 없앴고 철이나 철광석 수출에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국의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 북한과 어떤 형태의 합작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미국이 이 부분을 접으면서 협상에 숨통이 트였지만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제재 결의안이 실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 가량의 수출이 막힙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채택됩니다. 막판 변수로 여겨졌던 러시아도 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인구 절벽의 실태와 대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SBS는 매주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출산과 육아의 짐을 엄마, 즉 아내에게만 지운다는 뜻에서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육아 방관자에 머무는 현실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때 맞춰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저녁밥을 지으러 잠깐 부엌에 간 사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아이를 안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온종일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다 보니 둘째 출산은 꿈도 못 꿉니다. 임신해서 제 몸이 더 무겁고 힘들 때 이 애를 또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육아휴직한 지 거의 1년. 이젠 직장으로 되돌아갈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화원 도우미를 쓸지 친정에 맡길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육아와 관련된 글 84억 개를 분석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독박육아였습니다. 언급량을 보면 2015년에는 20위였는데 2016년에는 11위, 2017년에는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육아와 관련된 감성 단어는 1위가 힘들다, 2위가 독박육아, 3위가 스트레스, 4위가 고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육아 방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책까지 나왔을까요? 그만큼 독박이 아닌 남편과 함께하는 육아가 여성에겐 간절한 겁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많이들 힘든 시기잖아요. 엄마들하고 좀 동일하게 출산 휴가라도 있으면은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뭐 한두 시간이라도 퇴근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독박육아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둘째 출산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오늘같이 더워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들입니다. 폭염에 쓰러진 노인이 구급대에 실려가면서도 폐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던 일도 있었죠. 이현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73살 엄명자 할머니는 5년 동안 폐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37kg의 몸무게로 폐지를 가득 실으면 6kg 정도인 촌수레를 끌고 매일 10시간 넘게 골목길을 누빕니다. 지난해엔 척추 협착증이 악화돼 허리 수술도 받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협착증 침마저도 안 듣고 그냥. 나 병원이 주사 맞으러 가면 또 써야지. 폭염이 절정인 요즘엔 한낮일을 피하기 위해 새벽과 오후 늦게 일을 나섭니다. 더울 땐 저는 못 다녀요. 많이 힘없어서. 나 쓰러지 못해요. 하지만 몇 분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어지럼증까지 찾아옵니다. 언제? 아이고 조심. 폭염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3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지만 75살 김희중 할아버지는 하루 최대 15시간씩 폐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유 덥기만 해. 엄청 덥지.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안 올 수도 없고 놀면 뭐래 그냥. 이거라도 해야지 뭐 밥이라도 먹지. 제가 온도계로 직접 기온을 재봤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매우 더운 날씨인데요.
이 날씨 속에 폐지 13kg을 줍기 위해선 동네를 10시간 넘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울산에서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폐지를 줍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폐지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노인의 요청에 구급대원이 병원까지 손수레를 대신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온열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139명에게 얼음조끼와 얼음팩을 나눠줬습니다.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거리를 떠도는 노인들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번 주도 피곤하셨죠? 이 피곤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피로가 반년 이상 계속된 사람의 뇌를 MRI로 검사해봤더니 특정 부위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 초기 변화와 비슷했습니다. 만성 피로,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 한현식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좀 많이 무겁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식곤증은 아니지만 많이 좀 졸리고. 어떤가요? 좀 지방간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 특이 소견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피곤해도 막상 검사해보면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피로라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만성피로구나 하는데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18명의 뇌를 MRI로 분석해봤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가 일반인보다 시각이나 청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뇌 부위와 이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뇌 부위를 연결하는 회로가 2배에서 3배까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울하거나 환청, 환상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우울증 초기 상태에 흔히 나타나는 뇌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 연구에서는 피로하다고 생각할수록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뇌의 그 부위가 자극이 되고 자극된 부위는 운동 기능을 위축시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환자는 운동은 가볍게 해야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마치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듯이 움직이는 새로운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좁은 틈새를 헤치고 나아가기 때문에 건물 붕괴 현장 등에서 인명구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개념 로봇 김정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무 튜브처럼 생긴 길쭉한 물체가 좁은 틈새 속으로 헤집고 들어갑니다. 마치 담쟁이나 포도 넝쿨이 자라나듯 좌우, 아래, 위,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딱딱한 관절을 가진 지금까지의 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로봇인데 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Implement it here with pneumatic pressure, such as air pressure, to make it extend, and you could also do it with hydraulics, so using a pressurized fluid. 이 로봇은 무엇보다 사람이나 보통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튜브 안에 공기 대신 물을 넣으면 건물 잔해 속에 불을 끌 수도 있고 매몰자에게 물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시속 35km의 속도로 최대 72m까지 뻗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매몰된 지하 공간의 상황을 살펴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지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틈새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공기를 부풀려 1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로봇을 더욱 작게 만들어 인체 내부 혈관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군인에겐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에 물이 새고 결빙에 엔진 이상까지 1조 3천억 원이 들어간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와일드캣 도입 뇌물 사건과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끊임없는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연루된 전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만 아니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방위산업과 관련해 뇌물이나 문서 위조, 또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 또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굉장히 선처가 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 방산비리를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엄벌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일반 이적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가 훨씬 셉니다. 적용 대상도 현역에 그치지 않고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로 넓히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일본 신임 방위상이 자위대가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오노데라 일본 신임 방위상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의 방공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자위대가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現在のミサイル防衛、イージス艦とPAC-3の対応だけで十分なのかどうかは総合的に判断していきたい。 일본은 그동안 먼저 공격을 받은 후에야 공격에 나선다는 전수 방위 개념을 유지해왔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에 선제 공격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정부에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제안하며 선제 공격과는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で2発目を撃たせないために即応性を持ってそこを無力化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決して先制攻撃ではない。 하지만 자위대가 각종 공격 능력을 보강하는 것 자체가 전수 방위 개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방위성은 내년 여름까지 관련 사항을 검토해 10년 단위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해 각종 순항 미사일 등을 증강하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남북한, 한반도 주변 4강이 참석하는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면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ARF, 즉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차 필리핀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내일 도착합니다. 유엔의 추가 제재를 배격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이라는 논리로 참가국들 설득에 총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마련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미 공조를 부각했습니다. 굉장히 실효적인 제재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열리는 한중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불만인 중국을 어떻게 달래서 북핵 협력을 이끌어낼지 고민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건데 외교부는 대북 압박 외교전의 좋은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인구가 줄거나 개발에서 소외돼 쇠락하는 마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어 마을을 되살리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해남 우수영 앞바다가 내다보이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 고장의 자랑거리와 역사가 그려진 벽화들이 펼쳐집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붐볐던 여관은 특급 호텔이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여기 못 들어왔죠. 여기 우수영의 유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주민들의 지나온 삶을 보여주는 갤러리가 됐습니다. 이거 60이냐? 예, 맞습니다. 그때 전교 2등이었어요. 낡은 풍금은 발판이 뻑뻑해졌지만 여전히 고운 소리를 내고 옛 모습 그대로 석탄 난로에 양철 도시락이 쌓인 교실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마을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3년째. 빈집이 수두룩하던 마을에 외지인들도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 그저께는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공한 것도 좋고 좋게. 동네 사람들의 추억에만 남은 채 철거될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들도 마지막을 미술 작품들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앞두고 흉물스럽게 방치될 뻔한 건물들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라지는 풍경에 대한 주민들의 추억은 거리 끝에 세운 타임캡슐에 담았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보라고 강주의 친구들, 서울의 친구들 오면은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주민의 노력과 예술이 만나 지역 명소로 다시 태어난 곳은 올해로 100곳을 넘어서게 됩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스타를 배출하는 특유의 화수분 야구로 부상 공백을 메우면서 지난 시즌 챔피언의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두산은 지난 6월 25일 공수의 핵심인 양의지와 민병헌이 잇따라 공에 맞고 쓰러지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전 포수와 외야수가 모두 손가락 골절로 이탈한 가운데 두산 특유의 화수분 야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4타석만의 사이클링 히트라는 진기록을 보유한 백업 외야수 정진호가 민병헌의 공백을 메웠고 양의지가 빠진 안방마님 자리는 박세혁이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지난달 주장 김재호가 허리 부상으로 빠졌을 땐 23살 기대주 류지혁이 대신 나와 불방망이 쇼를 펼쳤습니다. 후보들의 활약이 자극제가 되면서 팀 타선 전체가 살아났고 최근 양의지와 민병헌까지 복귀하면서 지난해 챔피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은 어제 LG와 잠실 라이벌전에선 부상에서 돌아온 보우덴의 역투와 류지혁의 대형 홈런을 앞세워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후반기 16경기에서 무려 9할에 가까운 승률로 3위까지 치고 올라온 두산은 2위 NC와 격차를 2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시합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자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은 오늘 LG전에서 8시즌 연속 2자릿수 승리를 노리는 선발 장원준의 호투를 앞세워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프로축구 득점 2위 서울의 대안이 시즌 1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대안은 대구 원정 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침착한 터닝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시즌 16호 골로 득점 선두 수원의 조나탄을 2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조나탄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원정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골프 챔피언십에서 나온 스와포드 선수의 짜릿한 홀인원 장면 감상해 보시죠.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지만 오늘 정말 많이 더우셨죠. 경남 창녕은 39.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폭염은 기세등등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4도, 광주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가끔 비도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서 최고 80mm로 양이 제법 많겠고 또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5호 태풍 노루는 내일 오후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비켜가긴 했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태풍특보가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비는 밤까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 내일 강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명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들 마음을 파고든 책 제목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남편들 무사하려면 회사에서 사장님, 부장님들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남자 직원이 애 보러 일찍 간다고 하면 애가 아프냐, 엄마는 뭐하냐 묻지 마시고 가급적 칼퇴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